시사오늘 윤진석이 묻는다. 한동훈 대권의 최강 적수는? 그 보수의 아이돌 왜 한동훈인가, 이거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하기 전에 오프닝 멘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잊어먹네. 네. 저희가 정말 시작하는 곡이어서 굉장히 버벅거릴 수 있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수는 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울고 한동훈 전 장관에게 웃었나? 왜 이 전 대표는 요즘에 아웃이라고 하고 왜 한동훈 장관에게 열광하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거 연동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동훈 장관을 유심히 좀 살펴를 봤는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똑같은 주입식 교육이었었는데, 한동훈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만 나면 책을 보고 독서에 열중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열중하다니까 독서, 뭐, 이렇게 현실과 이 괴리난 그 탁상 공론만 짓거리는 지식인이 되고 싶은데, 대학교에서. 근데 그런 독서와 열중하다 보니까 한동훈이 그런 이제 주화 이마, 이런 데 빠지지가 않고 그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자기 주관으로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지금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자기에 맞게 소화하는 거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인물로서는. 네.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 질의나 응답 할 때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게 그런 결과라고 보고, 그래서 현수이 있으면서 시의적절한 이제 발언만 하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이기는 수준 아니에요. 벌써 파악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많이 했다는 이게 결론이 나오고, 아까 이준석하고 비교되는 게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이기기다 보면은 어느 때는 좀 무섭게 아예 작설을 내버리잖아요. 말도 못하게. 그 몇 분 계시잖아요, 저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내공이라는 게 상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독서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만큼 책을 많이 보고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무래도 그게 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쪽으로 독서도 잘못 배우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독서를 잘못하면. 근데 이 양반은 참 자기 꼴을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습득력과 이해력도 놓고 인간 자체가 강해요. 인간 자체가. 네,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저는 자기 꼴을 만들고 모든 거를 자기화를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탈의 없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근데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분명한 본인의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정과 정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그 무너진 공정과 정치를 이 한동훈 장관한테 보다 보니까 국민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정치에 입문도 안 했는데 저만큼 열광한 것만.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죠. 그리고 뭐 골프나 이런 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책 읽고 음악 감상하고 영화 감상 이런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올바른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 이 사람께 우리한테 신선하게 충격을 준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이 해왔던 어떠한 권력을 쥐고 휘두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리사욕으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깨끗한 정치인.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보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아까 눈높이도 말씀하셨어요. 네. 공정과 또 원칙, 철학, 네. 정의. 네. 한동훈 장관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인문학적 소양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정치인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확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때 그 좌천으로 이 연수원으로 좌천 갔었을 때 그때 많이 내공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로다가 내가 앞으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내가 어떻게 보자고 했던 시나리오를 저는 많이 봤다고 봐요. 했다고. 그분 성격 같았으면은 남도 뭐 아니라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야지 뭐 그럽니까? 이제 뭐 출마한다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것만을 나는 상당하게 좀 수준 있게 다 만들어 놨다고 봐요. 네. 그 정도로 저는 강한 인물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검사일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를 나름대로는 준비했다.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은 말을 못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동훈을 봤었을 때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다. 네. 아,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강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모. 어때 보세요? 그 외모의 덕을 본다. 덕을 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와이프 친구 4명. 네. 그걸로 대답하겠습니다. 네, 네. 덕을 보고 계시죠? 한동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이제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이제 처음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풍기는 이미지, 그게 외모인 거잖아요. 아니 저는 만약에 우리 오늘 이것도 우리 둘이 아는 난지고 진짜 유명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 둘이 앉혀놓고 이 정치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회자가. 그렇죠? 바로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딱 되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들으면요. 그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총선을 네. 지금 등판 안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심평 전 경북대 교수께서 네. 총선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그분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등판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김종인 씨도 등판 안 하고 뭐 더 배우고 하는 게 좋겠다. 맨 처음에는 뭐 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또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등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당 입장을 봤었을 때는 윤 대통령하고 두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 등판을 해야 됩니다. 등판을 해야 되고 한동훈 개인 입장은 등판을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총선 때 격전지들이 보면 수도권에서 50대 49의 결과물이 나는 지역구가 많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볼 때 이게 이 강한 정당이 이제 비교 투표의 의지, 결제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격전들이 이게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각 개인이 지역구에다 대고 정책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이 좌우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00표 안으로 떨어진 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 정부에서 지금 신적폐 정치, 뭐 공천, 정책, 민생 개혁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얼마 남지 않는 성공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공을 해야만 성공적인 선거를 이끌 수 있는데 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는 윤 대통령이 지원 유세가 돼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지원 유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 걸리잖아요. 그럼 거긴 누구냐? 대타로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비례대표를 보장받고 지역구를 순회를 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뭐 150석 이상이 돼야지만 이 정책을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어필을 하고 구해야죠. 그래서 등판을 한다 그러면은 등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 중에 내년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한만 이거를 오늘 방송을 한 데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윤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윤 대통령 대변할 수 있는 나와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지역구 전략 정책보다는 이제 윤 정부 정책 지지율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50대 49 좌우되는 수도권 지역이 다시 찾아오려면은 여기는 한동훈 장마가 저는 내년에 비례대표인데 저는 지역구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 지역구를 하다 보면 또 지역구 챙기지 뭐 하다 보면 지원 유세가 안 돼요. 정부권 지원, 윤 대통령 지원 유세가 안 돼요. 그럼 비례대표는 하면은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지역구 되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윤심을 갖다가 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면은 저는 그래서 예, 출마가 딱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삽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여지까지 쭉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잘은 모르지만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인기짱 뭐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인기짱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소신대로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지금 또한 네. 본인이 뭐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이제 좀 봤는데 국힘당에서 꼭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주자로서 내보내서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지원 유세, 꼭 유세를 해야만이 이제 그 여당의 이 득표를 많이 갖고 올 수, 꼭 그렇지만도 않고 현직에서 자기가 바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오지 않을까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건 잘 모르지만, 근데 그 돈 좀 또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아니어도 내 존재감만으로도 이번 총선 치를 수 있어, 중간평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실패 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 안 해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출마 안 하고 지금의 장관이 있다가 진짜 우상민 자동훈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진짜 아까 말대로 일 잘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돼요. 1년 남겨놓고. 그래도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게 내년 총선에서 과반석을 얻지 못하면 지금도 국회에서 두드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 브루킹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4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도 죽고, 정부도 죽고. 그래서 저는 각자들 개인 의견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딱 정해지잖아요. 윤 대통령과 당을 위해서는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 네.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에는.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여지까지 쭉 태어나서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소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다 준비됐을 것이다, 대선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이제 계속 지난 이제 시즌 1부터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 심층분석 1부터 해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 입문을 아직 할 마음이 없다라고 견지하고 계시고, 예. 이제 소장님은 이미 됐건 준비 다 됐다라고 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근데 1000표 차이 정도의 이런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거 국민의힘에서는 고민이 들겠네요. 네, 고민이 들 겁니다, 아마. 네.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은 국힘당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그것도, 예.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이제 낙선한 지역을 내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부 정책에서 좌우가 많이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차기 대권 한동훈 장관이 결심하든 아니든 간에 윤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면 윤심은 한동훈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언론에서 이제 자동훈 우상민이라고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우상민보다는 그래도 자동훈한테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어느 때 언론에서는 우상민 쪽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좌의정, 우의정, 근데 이상민. 대권 주자로 생각하나요? 근데 윤심이 한동훈보다는 이상민이가 많이 있다는 설이 또 있어요. 윤심은 예. 좋다. 그러다 보면 그건 또 어떻게 될지도 정치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을 해온 바탕을 보더라도 이상민보다는 한동훈이 깔끔하게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상민은 뭐 탄핵까지 들어갔었고, 지금 뭐 헌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민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나는 거기서 한동훈이를 거의 다 봤어요. 왜냐면 이민 정책을 갖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네. 저기 다음 질문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을 때 그게 상당히 민심이 있다. 예, 네. 좋다고 보고 그런 정책을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지껏. 네. 근데 그 윤 대통령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후계 이런 거를 과연 생각을 할까? 네. 전혀 뭐 저는 이제 그 자신의 이제 후임으로 누굴 둔다 만다 여지까지 그렇게 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뭐 요즘 윤심 그러는데 네. 그런 생각은 대통령 본인이 안 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 한동훈의 대권 행 결심을 굳혔다 아니다인데 이미 답은 나오신 것 예. 같지만 예. 예, 굉장히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하는 게 왜냐면 지금도 계속 윤심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신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암묵적인 지지라는 게 상당한 거예요. 그거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옆에 딱 붙었으면 너 나가. 가만 눈만 봐도 다 아는데 그거를 뭘 윤심이 나가야 되고 윤심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필요 있어요. 딱 눈빛만 보면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내가 준비해. 이제 이쪽에서 윤 대통령 눈빛으로 딱 준비해 그러면은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뭘 그걸 갖다가 윤심이니 뭐하니.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당내 주자들이 뭐 홍세뿐, 오세훈 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는 대선 주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 벌써 자기네들끼리는 각들을 세웠을 거예요. 내년 총선 때문에. 자기 식구들 공천 줄랴 막 각들을 세웠을 거라고요.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 이 주자들이 아마 내년 총선에 들어온다면 이 주자들이 아마 한동훈을 이제 뭐랄까 야당이란 그 전략을 써서 이제 슬슬 아시잖아요. 이제 안종호를 끄집어내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윤심이 없다 그래도 국민들이 저는 쉽게는 안 놔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 지금 어투나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여지껏 이렇게 했던 뭐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정치인 비슷하게 이렇게 국민의원이 와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지껏 국민의원 질의에 답할 때 보세요. 네, 뭐 시정하겠습니다. 다 이거지 않습니까? 딱 대놓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정부 인사, 네. 내각 인사 중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예, 새로운. 그 다음부터 계속 정부 인사도 계속 그대로 가죠. 왜? 저게 먹혔거든요. 예. 이게 원희룡 장관은 저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질문이 한동훈 대권행 결심 굳혔다 아니다입니다. 결심 굳혔다고 하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윤 대통령 의지가 달렸죠. 달렸는데 대권행 결심 굳혔다. 본인이 아까 뭐 대권판 다 준비되어 있다. 네, 준비됐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이제 그 준비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민청 그거 말씀하셨다가 네. 벌써 이민청 같은 거 쉽게 들고 나오면 저는 거기서 본 게 그 국민은 쉽게 들고 나올 게 아니에요.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근데 이민청이라는 정책을 딱 갖고 나왔을 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이 지금 문제가 많죠. 이민 정책을 왜 갖고 들어오겠어요? 결국은 오세훈이 어저께 100명인가 지금 벌써 들어왔죠. 가사도우미. 네. 예. 필리핀. 예. 들어와 있죠. 지금 왜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외국 기업, 지금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 저는 이제 그거를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일하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이 이민 정책을 끌어들여서 출산율을 올리고 새로운 지방 소멸도 다 만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한동훈이가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라면 저는 벌써 준비를 했겠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중국 동포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의 보호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 이민청을 보고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뭔가 지금 결심했나 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이 진짜 가가지고 현장 출동을 해서 단박 인터뷰를 지금 붙을 이유가 네. 바로 그 이민청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토지개혁 네. 이거를 들고 나와서 저는 아주 쇼킹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결심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황교안 전 대표님. 네. 전 대표님. 근데 출마 안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총선이 그때 20대 총선이 잘 안 되면서 지금 약간 침체기에 계시지만 아니면 그렇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다른 대안 없이 황교안 대표가 당연히 다음 대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본인 출마를 안 하고,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 뭐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치를 하고자 했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뭐 항상 바뀌지만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정치를 하려면 뭔가 이번 총선에서 액션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대선을 간다 그러면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액션을 보인다면 대권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질문 3가지 남았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보수 쪽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동훈 장관과 만약에 대권 행위 간다면 겨루게 될 분들 뭐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과 견져서 장단점 분석. 예. 뭐 많이 준비하신 것 아니, 같은데. 그거 질문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한마디만 네. 바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재로는 윤 대통령이 거기서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혔지 않습니까? 네. 꼽혔고, 윤 대통령 후광에 뭐 입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개인이 더 많다고 봐요. 뭐 자리는 윤 대통령이 앉혀줬다지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인맥과 세력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 예.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이게 끝나면 그 흡수 세력을 누가 받아요? 저는 한동훈이가 받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한 고지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내에서도 영향력이 꽤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후광까지 있고, 이 후광을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되는데, 그게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출마한다는 게 내년 총선이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출마한다 그러면 그 후광을 다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보다가 더 나은 윤 대통령보다 한계를 넘어선 리더십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앞으로는 지지율 생수를 이어가야 되고, 김정일만대로 별의 순간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뭐 아까도 뭐 황교안 정도 이 사람이 왔는데도 못 잡고들 다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한 번 오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저는 기회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굳혔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점만 보인다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함정이 될 수가 있죠. 이것만 잘 극복을 하면은 아마 저는 차기 대권의 결심을 굳힌 이 포인트가 아닌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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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질문 아까 차기 대선 주자들과의 범보수 주자들과의 견져서 장단점 분석. 네. 누구? 뭐 아까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그래서 네, 안철수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보자들은 저는 장점들이 없다고 봐요. 장점들이 있었으면 여지껏 이렇게 됐겠어요? 저렇게들. 너무 성공 주신 거 아니에요? 단점들이 좀 네. 많아서 이제 장점도 있겠지요.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식이 있지요. 뭐 뛰어난 학력이 있지. 뭐 비리가 없고 그 위에 정치적으로 뭐 그래도 그냥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치에서. 예, 정치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아까 안철수 쪽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일 보시면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미리 많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붙여서 하면은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이 너무 드네요. 안철수가.
그래서 대임 대선에 도전하려면 조직과 전략적인 이 정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곁에 두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못하면 또 실패를 본다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도 뭐 장점이라는 거는 뭐 민변 출신이고 뭐 솔직히 적대시하고 미워지 않고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보면은 진보나 보수나 중도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대리 더 단점으로 하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상당히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정치란 그런 이런 정치라는 거는 그 뭐 진짜 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대선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정책 포부가 너무 커요. 좀 국민에 와닿는 포부가 없어. 뭐 하나 했다면 이따만한 거, 이만한 거. 그래서 단점은 이제 뭐 보면 자기 코어가 너무 딸려요. 자기 코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조직이나 직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물을 할 때 형태를 만들어갖고 주물을 먹고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린 건데 그 연결고리가 오세훈 형태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딸리고 계파 조직이 없고 당원 표심이 낮고 그게 하나의 이제 또 흠이고, 그리고 뭐 없어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예, 그 부재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분은 또 보면은 정책이나 정치적인 말이 좀 가볍고 정치에서는 안 되는 확언도 잦고, 그러니 이제 정치적인 언어 표현이 설득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지금은 또 하나는 지금 현 오세훈 보좌하는 가신들을 저는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벌써 소문이 다 지금 있는 가신 갖고는 대선을 못 치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선을 도모하고 싶다면 새로운 가신을 전체적으로 영입을 해서 새롭게 꾸민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홍준표 시장님과 유승민 전 의원 네.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럼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장관. 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정책 토론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은 이제 상위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잘하잖아요. 언변 좋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뭐 많이 들어갔고 뭐 제주지사부터 해서 뭐 경제 행정도 터득하였는데 실적으로 제주도에서 도지사 행정 시절 도 정책을 뭘 했는지 제주도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는 장관님이 이 정책 마케팅 분야에 언론사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 특별히 해놓은 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당내에서 지역구도 약하고 지역구의 지지도도 약하고 다른 지역 주자보다도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도 지지도가 약한 거는 저도 의심점이에요. 언론에 저만큼 스포트라이트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지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원희룡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대선을 이제 앞으로 노린다 그러면은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비슷한 인지도를 올려야지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 본선도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지껏 5번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당한테만 무패를 기록한 거야.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선은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이번에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지지율, 여론조사. 근데 저는 뭐 또 다시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떨어진다고 봐요. 예, 지금 장관이니까는 지금 뭐 양평 거부터 막 한동훈 그게 삘 받아가지고 나와서 막 이게 좋은 줄 아는데 지금 엄청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대권한테는 걸림돌이다. 예,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양평 거도 제가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해갖고 정무적인 판단을 잘 조금 지나서 얘기를 했었으면 좋은데 바로 지수적으로 때려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잠력으로 거론되지만은 시작도 못 해보고 맨날 꺼지잖아요. 촛불 꺼지듯이. 그래서 대선 도모하면 처음부터 이분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다시. 예. 정치를. 내가 밑바닥부터 내가 조직을 다시 꾸미고, 책사를 다시 놓고, 보좌관들을 다시 놓고, 내가 진짜 초선으로 처음으로 대선 출마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은 조금 괜찮겠지요. 지금같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손정치를 그만하고, 지금 뭐 하려고, 이 손정치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이 들어오니까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유승민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딱 장점은 그래요. 정책이 되게 꾸준하잖아. 한두 가지 갖고 한국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소신이 넘어가서 이게 유승민의 양날의 칼이 돼요. 왜 그러면 중저층을 가까이 하면서도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지만 이거는 아시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중도층은 요즘 틱톡이 유행이잖아요. 빨리빨리. 네. 얼마만큼 정부에서 당에서 이 정책을 빨리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중도나 20대가 움직여요. 근데 지금 본인은 2030 지지가 자기 편이라고 상당히 색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그래갖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뭐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착각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 큰 원인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네. 왜 그러냐면은 탄핵을 민주당이 했었어도 동조를 하지 말았어야지. 동조를 해도 김무성 같은 친구하고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까놓고 동조를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자기가 그 탄핵에 그 짐을 십자가를 지고 보수 헌신을 하면서 불출마도 선언했고 대통합을 위해 야권 단일화 계속 노력하면서 근데 정계가 거의 안 나온 이유가 그 탄핵에 그나마 책임을 자기가 지고 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다 진 경우죠. 그래도, 그런 평이 있죠. 그래서 김무성이한테는, 그 말씀 일단 해주셔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주자들이 찾아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마포 포럼에서.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안 친해요. 아니, 그러니까는, 김무성은 그나마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조언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유승민한테 누가 찾아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유승민은 구성과 의견 충돌하면 봉합을 못 해요. 완전 공산당 스타일이에요. 자기 따다닥 하고 끝, 해, 안 해. 이걸 누가 어떻게 따라서 하냐고. 그게 썰이시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네. 들리는 이야기. 예. 그래서 이분은 탄핵을 동조한 사람으로서는 대선에서 이제는 자기가 나오려면은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돼요. 국민의힘에 꿇고 들어가든가.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하고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받아주기도 힘들고. 뭐 이걸 어떻게 받아줘요? 지난번에 유승민계, 김종인계, 이준석계와는 결별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네,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거 끌어안다가는 소탄 대실합니다. 소탄 대실하면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끌어안다가 그거 밑성을 걔네들 당선된다고 끌어안았다가 우리가 큰 끌어안으면 소탄 예, 대실하고 예. 안 끌어안으면 대실. 그렇죠. 끌어안으면. 예. 네네. 어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의 견조 비교했을 때 다 끝인가요? 이제 말씀을? 홍준표 홍준표 네. 시장. 이제 하는 김에 뭐 다 해야죠.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뭐 장점은 뭐 아시겠지만 뭐 행정부에서 토론 실력 뭐 다 좋잖아요. 예? 네. 다 좋고 뭐 직설적이고 뭐 멘트 전달도 쉽고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아주 상당히 좋아요. SNS도 보면 정제된 메시지가 뭐 좋다. 뭐 나이 닿지 않게 유머스럽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서 그 대신에 이제 지난번 같은 골프 같은 사람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것만 잘했어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는 그거를 정무적인 판단을 봐요. 정무적 판단. 예, 정치인들은요. 정말 정무적인 판단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시간에 앞당겨서 하는 거고, 한 시간 후에 당기는 거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가져라. 결정할 거는 빨리 결정하고, 미룰 거는 미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뭐, 홍준표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밥 한 끼 안 먹고다 보니까 자기 계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별로 없어요. 사람을 정말 안 챙긴다는 그 썰. 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용인술도 부족하고 당내 기반도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옛날보다는 그래서 과격한 이미지하고 이제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소신을 계속 때리는데 이것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소통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선 조절하면 자기 위해 선거를 치르지 말고 민생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 장관과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없고. 네, 또 추가로 덧붙이고 싶으신 거. 그다음 이 중에서는 그나마 홍 시장이 그렇죠. 그나마 홍 시장이. 근데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아실 거예요. 이 캠프에 있어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게 좀 보수 통합을 못 시키잖아요. 그때도 대선 때도 여러 부분 말실수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님 아시잖아요.
뭐, 보수 대통령. 얘기하기가 근데 뭐 정계를 은퇴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올드보이들 기한이 굉장히 지금 예, 화제가 예. 되고 있어서 예, 모릅니다. 예, 알고 필요하면 있어요. 나서야 되죠.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안 그렇더라도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명분이 생긴다면 충분히 나오겠죠. 뭐, 여지까지 정치인들이 그래 왔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은 예전에 정계 은퇴 안 했나? 정계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었고, 문재인은 또 안 그랬나요? 정계 은퇴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고, 예. 그게 참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기회가 될 때 잡아야죠. 정치는 기회가 왔을 때 못 잡고 그게 네. 이제 그것도 정부적인 판단이야. 네. 아, 이건 네 네. 개다 생각했는데 네.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래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부활이 있는 예,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이 장단점을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 신국장이 알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쪽에 캠프 다 한 번씩 보자고 해서 다 가봤어요. 네. 요번에 당대표 때도 다 가봤어요. 네. 근데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화할 그게 없어요. 조언을 해줘도 뭐야 이래버리니까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얘기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마 안철수도 조인을 해갖고 제가 가서 만나봤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너무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 네. 그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본인께서 대화가 안 되신다는 그렇지. 거죠. 네. 아니 체감으로. 전략을 제안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질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못한다. 근데 전략이 그 소장님만 전략을 제안할까요? 아니죠. 딴 사람도 많을 것 제안했죠.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나 이거 여기 와서 할 때는 전략을 몇 사람한테 줘봐요. 저는 정책이나 전략을. 오케이가 90% 이상 떨어지면 저는 그 얘기를 해요. 90%안 떨어지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지껏 전부 다 그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왔던 거예요. 그 전략도 그렇게 가면 안철수가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게 나왔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걸 뭐 더 이상 어떡합니까? 네. 이제 그런 네. 그 서운함을. 아니 서운한 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네. 평을 이제. 결국 난 김기현 대표 정부 특보를 했으니까 네. 나중에 네. 바쁘셨겠네요. 평론도 하시고, 네, 정무특보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최대 적수 과연 있을까? 누구일까?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먼저 해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내에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네. 범보수 정도로만 기준 잡겠습니다. 네. 지금 범보수 네, 세력 중에서. 네, 범보수 중에서. 아니면 새로운 또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죠. 예. 한동훈 장관 아니고.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대선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한 5분? 예. 그 중에서 꼽는다면 홍 시장? 그 이외에 뭐, 과연 있을까? 대부분 이제 잠룡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다 그렇지 이제. 그렇지 예. 잠자고 있어. 예. 아니, 잠룡이 아니라 아, 예, 이제는. 옛날엔 잠룡이었지만 이제는 잠룡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네. 그 원장관이나 뭐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보수층에서는 내놓은 사람 뭐 이렇게 또 표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움직이겠죠. 예. 뭐 간혹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 안철수 의원 부인의 꿈이 영부인이라고. 예. 그래서 항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별로 없어. 지금으로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잡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예, 뭐 있으면 홍준표 시장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잊혀지는 면이 좀 적고. 예. 여론조사 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위예요. 한동훈 장관의 다음으로요. 예, 항상 그렇게 나와요. 네. 항상. 예. 네. 그게 이제 지금 보수 쪽에 국한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러면은 공천 민주당 룰에- 쪽이랑도 혹시 생각해 보시면 대권 나온다.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있으시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 싶다면. 근데 지금은 범보수 얘기니까. 범보수니까, 네. 예, 범보수 여권에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 이제 항상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 씨가 항상 높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떨어지죠. 네. 예. 그 경선할 때 이번에도 이제 그 당내 100% 경선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당리 100% 아니었어요. 여조랑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는 100% 그냥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아,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유승민 뭐 의원이나 뭐 네. 이쪽은 계속적으로 항상 여론조사에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은 예. 별 고민이 없을 저는 한동훈의 최강 적수는 자기 본인이에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가 어차피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됐었으면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흠집이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 적수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당.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 한동훈이가 들어오는 거와 동시에 이제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시기와 질투와. 이제 그걸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적수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한동훈 본인,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네. 세 번째는 민주당,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고 그래서. 네. 왜냐면 현재는 똑같이 말씀드리면, 네. 신국장님 말씀했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봐요. 네. 지금 정말 현재는. 수가 없으신가 봐요. 예. 진짜 별로 왜냐면 없으신가 봐요. 잠룡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잠룡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뭐, 홍준표도 10개월 정지 먹어버렸으니, 참, 이거 앞날에 큰 흠집을 남겼을 거라고요. 뭐, 10개월 지나면 뭐, 다시 원대 복귀가 되지만은, 그게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한동훈의 최강 적수가 되려면 적어도 한동훈의 지지율 두 자릿수는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못 따라오는데 어떻게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치에 등판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됐는데, 등판하게 되면 저는 지지율이 좀 더 오른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가 오르는 사람 중 두 자리 수준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로 최강 적수는 한동훈 본인이다. 네. 지금에서 본인이 흠집이 없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상당한 적수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원희룡 장관도 굉장히 지금 요즘에 어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희룡의 경륜, 한동훈의 신선함 이러면은 결국은 당내 경선에서 경륜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경선이 한동훈한테 못 붙은다고 봐요. 차라리 붙으면 오세훈이 홍준표이 붙지, 네. 원희룡은 전 경선에 끼지도 못한다고 봐요. 네. 그거 항상 그래 왔어요. 네, 근데 사실. 네. 만약에 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정치. 네, 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네. 내가 네. 한동훈 장관의 킹메이커라면 어떤 전략,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까? 한동훈 장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택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TV에 앉으면 민생에 관한 것 특히 다큐멘터리를 많이 틀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민생을 얼마나 알겠어요. 난 전부 다 몰라요. 제가 아는 분들도 내가 중간중간 이렇고 올려줘서 지금 아시는데 저는 내가 만약에 한동훈의 킹메이커라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출마 안 해도 좋아요. 얼마든지 가꿀 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선 준비할 게 많아요. 안에서 티는 안 내더라도. 그래서 출마를 총선에 안 나와도 좋은데 다만 국힘하고 윤 대통령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왜냐면 한동훈은 결과적으로 신상품이에요. 그럼 이 신상품을 포장을 잘 해서 팔려면은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마케팅이라면 영업사원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 포장을 해서 당선이라는 판매를 하려면은 저 같은 사람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걸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이래 지금 역대가 아니고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서 지금같이 명쾌한 언변이 이런 대선 주자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고 그러면은, 왜냐면은 국민들은 열망을 해요. 특히 중도들은 그 아까도 말씀 신상품 좋아하고 능력 있고 책임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중도들은 어느 쪽도 치우니까. 그래서 이 마케팅을 중도층과 2030 여성까지 퍼놓고는 저는 엄청난 화산 폭발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제 그 책사의 문제고, 현재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이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야 되는 거 그거 하고, 그럼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내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성공한다면 대선수로 한 발 더 나가고, 아마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4, 5개월이 한동훈 장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고민이 많을 거고,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이 많을 거고, 이거를 또 정부의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난은 뭐 자산 가격 추락 이런 거를 추석에 다가오는데 민심은 춥고 아파요. 그러면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한 데는 옮길 책사가 필요해요. 한동훈은. 그거를 어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뭐 자신 있다고 보는데,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제발 저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한동훈을 이끌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널이 이제 마지막인데 어떤 패널이 나오셔서 한동훈은 70년대생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 경험을 더한데 대통령은 늦지 않는다. 저는 늦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딱 왔을 때 잡아야지 왜 더 공부를 해요?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공부하려면 4년이나 더 남았는데, 대선 때까지. 그래서 대통령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저는 잡아야 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은 대선 준비 끝났다고 봐요. 그걸 실행할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실행할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실행할 사람. 네. 네, 말씀이 됐습니까? 네. 네. 성지전략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네. 예,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은 어떤 통합의 정치만 배우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그동안에는 공정과 정의 속에서 옳고 그름을, 예. 근데 정치는 무조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뭐, 법으로서 딱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사람들을 통합을 해서 이끌 수 있는지, 예. 그거만 겸비를 하면은, 예. 또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예. 한동훈 장관의 그 정치인 한 장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상의 콤비 두 분 오늘 잘 감사합니다. 클로징 멘트.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